보육은 뒤에 거사가 되어 마가갑의 암자를 짓고 살았다. 신라의 술사, 이거 풍수지리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와서 보고 말하기를 여기 살면 반드시 당나라 천자가 와서 사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 이제 당나라 황제, 당나라 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설화는요 제법 글로벌해요. 보육의 딸로 이제 넘어갑니다. 보육의 둘째 딸 진의예요. 진의는 얼굴이 곱고 재주와 지혜가 많았다. 모든 것을 가졌다. 뭐 이런 이야기죠. 진이가 막 성년이 되었을 때 언니가 똑같은 꿈을 꿉니다. 오관산 마루턱에 올라앉아 오줌을 누웠더니 천하에 가득 차는 꿈을 꾸었다. 진이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진이가 비단치마를 가지고 그 꿈을 사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 진이는 언니에게 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게 하고 그것을 움켜쥐면서 품에 품는 신용을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 그랬더니 뭔가 몸이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는 것 같았다. 진이는 그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뭔가가 될 거야. 뭐 이런 희망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역사 속 인물이 처음 등장합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실존 인물은 이때 처음 나오는 거예요. 당나라 숙종이 나와요. 당나라 숙종이 즉위하기 전에 천하산천을 유람하다가 바다를 건너 폐강 서포에 당도했다. 폐강은 예성강이고요. 이때가 753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숙종 황제는 송악군까지 와서 공령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며 이 땅은 도읍을 이룰 만한 곳이다 라고 하였다. 당나라 황제 후보자쯤 되니까 보면 다 알아요. 딱 보고 여기는 도읍을 이룰 만한 곳이다 해서 아주 뒤에 왕건이 고려의 도읍을 여기 세우는 걸 딱 예견을 하죠. 이들은 마가갑 양자동에 와서 보육의 집에 유숙했는데 숙종은 두 딸을 보고 기뻐하며 옷 터진 것을 꿰매달라고 했다. 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보육은 그때 그 말이 맞는구나. 그가 중국의 귀인인 줄 알고는 술사의 말이 과연 맞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큰딸을 들여보냈는데 문지방을 넘자마자 이 큰딸이 코피가 터져 돌아 나왔으므로 진이를 들여보내 모시게 했다. 꿈을 팔았잖아요. 숙종은 머문 지 한 달 만에 진이에게 태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떠나면서 자신이 당나라의 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활과 화살을 주면서 아들을 낳거든 주라고 하였다. 그 뒤에 과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작재건이라고 했다. 뭔가 기시감이 있죠. 기시감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면 삼국사기의 그 얘기입니다. 보희가 꿈을 꿨잖아요. 이 꿈을 동생 문희한테 해요. 그랬더니 문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꿈을 사겠어요 했다는 거예요. 언니가 어떤 물건을 주겠느냐, 뭘로 살 건데, 그러니까 비단치마를 주면 되겠지요 해가지고 비단치마로 이 꿈을 삽니다. 문희가 치마폭을 펼쳐 꿈을 받을 때 언니가 말하기를 어젯밤 꿈을 너에게 준다 했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매매가 성립이 된 겁니다. 열흘이 지나서 김유신이 김춘추와 함께 자기 집 앞에서 고흥을 차는데 일부러 김춘추의 옷을 밟아서 저고리 고름을 떨어뜨리게 해요. 고려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는 좀 의도적으로 이걸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저희 집에 들어가서 옷고름을 답시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김춘추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따라요. 그래 놓고 유신이 집에 와가지고는 여기 이제 누구한테 먼저 했을까요? 당연히 큰누이 보희한테 옷구름을 달아드려라 그랬더니 보희가 어찌 사소한 일로서 가벼이 귀공자와 가깝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싫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한테 이제 문희한테 꿰매드려라 그랬더니 김춘추가 김유신의 뜻을 알아차리고 마침내 문희와 통하였다. 그 영화에 그런 대사 있잖아요. 통하였느냐 통하였느냐. 자, 이후 춘추공이 자주 왕래하였다. 이래서 이제 김유신의 어떤 의도적인 공작으로 이제 성사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걸로 코피가 났다. 이 정도로 좀 순화시켜서 이야기를 꾸며낸 거지만 아무튼 기존에 있던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이 집안의 가문의 역사를 꾸며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중국에서 문제가 됩니다. 원나라
그때 학자들이 고려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너네 나라 왕실의 역사 중에 당나라 황제가 숙종이 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숙종은 나라 바깥에 나간 적이 없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려 학자들이 순간 크게 당황하죠. 왕실의 역사가 거짓이라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던 고려 학자가 이렇게 둘러대죠. 아, 그럼 숙종이 아니고 선종 황제인가 봅니다. 딴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가요. 그랬더니 그 원나라의 그 학자가 더 싸우기 싫으니까 아, 선종 황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당나라 숙종이 여기 왔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 말을 넣었을까요? 고려 왕실에 당나라 황실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하는, 이 고려 왕실의 피는 보통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눈치채셨어요? 왕건의 할아버지가 작제건인데 작제건의 아버지는 당나라 숙종이잖아요. 그러면 이 집안의 역사를 정리할 때 당나라 황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증조 할머니 쪽으로 해서 이어갔어요. 이 집안의 계승에는 여자가 한 사람 끼어 있는 겁니다. 호경, 강충, 보육, 진이라고 하는 여자가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작제건으로 넘어와요. 자, 이것이 고려에서는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고려는 아들이 없으면 딸로 가계를 계승해요. 300년 뒤에 편년통록을 만들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안 된 겁니다. 이게 만일 문제가 됐다면 바꿨겠죠. 그 부분을 고쳤겠죠. 안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초, 고려 건국 이전은 물론이고 편년통록을 쓸 때까지도 여자, 딸로 가계가 계승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 설화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작제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작제건은 누구냐면 왕건의 할아버지예요. 자, 작제건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용맹이 있었다. 5, 6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누구냐,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내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당나라 사람이라고만 대답을 했는데 남편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이다. 황제라는 걸 몰랐고 난 당나라의 귀인이다까지만 알았던 거죠. 자, 어쨌거나 아버지가 당나라 사람이구나, 요 정도를 알고 큰 거예요. 작제건이 점점 자라서 재주가 유계를 다 잘했고 6가지 예능을 다 잘했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예, 악, 사, 어, 서, 수예요. 예는 그 예절, 악은 노래, 사는 활쏘기, 어는 말타기, 서는 글씨 쓰기, 수는 산수입니다. 요즘은 국영수를 잘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요 6가지를 잘해야 됐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글씨와 활재주가 뛰어났다. 16살 때 아버지가 남겨두고 갔잖아요. 활과 화살을 주었더니 작제건이 매우 기뻐하면서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신궁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제 작제건이 이걸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배를 타고 상선을 타고 떠나는데 바다 한복판쯤 왔을 때 이 바다는 황해예요. 황해 바다를 건너서 중국으로 가는데 바다 복판에서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서 사흘 동안이나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다. 뱃사람들이 점을 쳐보니까 배 타고 있는 신라 사람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작제건이 어쩔 수 없이 활과 화살을 들고 바닷속으로 뛰어내렸는데 그 밑에 암석이 깔려 있어서 그 위에 딱 서게 됐다는 거죠. 신기하죠? 네, 신기할수록 이 이야기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와 동시에 안개는 흩어지고 바람이 순해져 배가 나는 듯이 가버렸다. 바다에는 누가 있죠? 용왕이 있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한 노인이 작제건 앞에 나타나 절을 하며 말하기를 나는 서해의 용왕이다. 용왕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사이 매일 저녁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치성광렬의 모습을 하고 공중에서 내려와 1월 성신을 운무 중에 쭉 늘어놓고는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이 바위 위에 앉아 옹종경을 읽는데 그러면 내 머리가 몹시 아프다. 그대가 활을 잘 쏜다고 하니 그 궁술로 나의 괴로움을 없애주기 바란다 라고 했다. 굉장히 인간적인 용왕이죠. 여우 한 마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지상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이렇게 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제건이 뭐 그러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데 노인이 말한 때가 되자 공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서북 쪽에서 내려오는 자가 있었는데 정말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제건이 정말 부처가 아닌가 의심해서 감히 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노인이 용왕이 다시 나타나서 늙은 여우가 틀림없으니 쏴라 의심치 말고 쏘라 그런 거예요. 작제건이 활을 쏘자 시윗소리와 동시에 떨어지는 물건이 있었는데 과연 늙은 여우였다. 용왕의 소원을 풀어줬습니다. 보상이 있겠죠. 노인이 크게 기뻐하며 작제건을 궁 안으로, 이 궁이 말하자면 용궁입니다. 이 용궁으로 작제건을 안내를 한 거예요. 그대 힘으로 나의 근심이 사라졌으니 이 은혜를 갚으려 한다. 앞으로 그대는 서쪽 당나라로 들어가서 천자인 아버지를 만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7가지 보물을 가지고 동쪽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모시겠는가? 여기에서 작제건의 아버지가 중국의 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이걸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글쎄 작제건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 같으면은 칠보보다는 당나라에 가서 뭔가 견문을 더 쌓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작제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정말 난데없는 것이었어요. 내 소원은 동방의 임금이 되는 것이다. 아니 1번, 2번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랬더니 3번 하고 자기 답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용왕이